1988년 11월 25일 저녁 17세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소녀는 평범한 2층 주택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부모와 형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수백 명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의사까지. 하지만 단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다면 절대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미스터리 라디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8시 30분을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가운데 한 소녀가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후르타 준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 사는 17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준코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보통의 10대 소녀였죠. 그날 저녁도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당일 번 아르바이트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코는 그 돈으로 주말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준코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일상적인 귀가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거리의 한 모퉁이, 2명의 소년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18세의 미야노와 15세의 미나토. 두 소년은 이날 저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혼자 가는 여자애 있네. 미야노가 준코를 발견하며 미나토에게 속삭였습니다. 두 소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나토가 먼저 준코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미야노가 우연히 지나가는 척 도움을 주는 것. 계획은 정확히 실행되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미야노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준코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녀석, 이 근처에서 유명한 불량배야. 위험하니까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미야노의 말에 준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준코는 자신을 도와주러 온 것처럼 보이는 낯선 소년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9시 50분, 미야노는 준코를 인근의 한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나는 야쿠자 조직의 일원이야.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미야노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그 녀석도 우리 조직이고 지금 내 집 앞에는 우리 동료들이 대기하고 있어.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살려줄게. 공포에 질린 준코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코는 처음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정 무렵 미야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듯 떠벌리며 앞으로 준코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짧은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 준코를 미나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기로 한 것입니다. 11월 26일 새벽, 준코는 미나토의 집 2층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너는 지금 야쿠자의 표적이 되었어. 내 집 앞을 우리 조직원들이 감시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숨겨줄게. 미야노의 거짓말에 겁에 질린 준코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토의 집은 2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이 함께 사는 집이었지만 2층은 미나토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었죠. 평소 미나토는 부모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감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준코의 40일간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2층 주택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1월 27일, 준코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전화해. 내가 가출한 거라고 친구들이랑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미야노가 준코에게 명령했습니다. 준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 가출한 거야. 친구들이랑 있어. 실종 신고 취소해줘.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에 경찰의 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11월 28일 밤, 미나토의 집에 새로운 인물들이 찾아왔습니다. 오구라와 와타나베, 미야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날 밤 4명의 소녀는 준코를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준코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아래층의 미나토 부모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미나토의 어머니가 계단 앞까지 왔지만 미나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준코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12월 초순, 미나토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2층에서 낯선 소녀를 목격했습니다. 저 애는 누구니? 어머니의 질문에 미나토는 대답했습니다. 제 여자친구예요. 하지만 소녀가 계속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는 준코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어느 날 미나토가 외출한 사이 어머니는 준코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으로 가자. 하지만 준코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감시하는 소년이 있었고 무엇보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미나토의 어머니는 준코의 가방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준코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토의 어머니는 가짜 이름을 대고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귀찮았기 때문일까요?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순간 준코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2월 중순, 미나토의 어머니와 형은 미나토를 설득하기 위해 준코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 애를 집으로 보내자. 들키면 큰일 난다. 가족들의 설득에 준코도 함께 애원했습니다.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게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하지만 미나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몰래 준코를 다시 2층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나토의 어머니가 준코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나토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몇 시간 동안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때부터 미나토의 가족들은 2층에서 일어나는 일에 완전히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야노 일행은 자신들의 행위를 친구들에게 자랑했고 여러 명의 10대 소년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십 명의 소년들이 이 집을 드나들었고 그중 많은 이들이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보복이 무서웠다. 믿기지 않아서 농담인 줄 알았다. 나중에 이들이 되는 변명들이었습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준코의 몸은 날이 갈수록 망가져갔습니다. 영양실조와 반복되는 폭력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던 준코는
점차 제발 죽여주세요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우유 한 잔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 눈, 코, 입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들은 준코를 더 이상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폭력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1989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준코는 이미 사람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동자 미야노는 이 무렵 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납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코를 돌려보내자 미야노가 제안했습니다. 안 돼. 신고할 수도 있어. 오구라가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준코는 계속 그 방에 남겨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1989년 1월 4일 미야노는 전날 밤 마작 경기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미나토의 집을 찾은 미야노는 거의 반응이 없는 준코에게 다시 한번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의 폭행, 그리고 미야노는 다른 소년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1월 4일 오후 10시경 미나토의 형이 2층 방을 확인했습니다. 준코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형은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코가 죽었다. 다시 모인 소년들은 시신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준코의 시신을 담요로 감쌌습니다. 큰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접착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드럼통을 구해왔습니다. 드럼통 안에 가방을 넣었습니다. 위로 콘크리트를 부어 채웠습니다. 검은 비닐로 다시 한번 덮었습니다. 집 근처에 버리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오구라가 말했습니다. 멀리 가자. 소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9년 1월 5일 오후 8시 소년들은 도쿄도 고토구 와카스 매립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공사 현장 근처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불법 투기가 빈번한 장소였죠. 소년들은 드럼통을 그곳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났습니다. 1989년 1월 23일 미야노와 오구라는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1988년 12월에 발생한 또 다른 여성 납치 및 성폭행 사건. 두 소년은 이 혐의로 소년 감별소로 보내졌습니다. 1989년 1월 24일 한 경찰관이 미야노를 면담하러 소년 감별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미야노가 그 사건의 용의자라고 착각했습니다.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경찰이 물었습니다. 미야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이미 다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 미야노는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였습니다. 경찰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물어본 것은 전혀 다른 사건이었는데 미야노가 살인을 자백한 것입니다. 어디에 시신을 버렸나? 고토구 와카스 매립지입니다. 1989년 1월 25일 경찰은 매립지로 출동했습니다. 미야노의 진술대로 그곳에는 드럼통이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로 덮여 있었고 안에는 콘크리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깨자 여행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담요에 쌓인 시신이 나왔습니다. 담요를 걷자 현장의 모든 경찰이 경악했습니다. 베테랑 형사들도 구토를 참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것은 인간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었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전신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뇌는 극심한 외상으로 인해
테니스공보다 작은 크기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부검인은 판단했습니다. 사망 전부터 뇌 기능이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신은 임신 상태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 시신은 1988년 11월 말부터 실종된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의 17세 소녀 후루타 준코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미야노를 재조사했습니다. 미야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공범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범행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오구라 체포, 미나토 체포, 와타나베 체포, 그리고 미나토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미나토의 집을 수색할 때 미나토의 부모는 집에 있었습니다.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부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나토의 형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관자로서의 책임. 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소년의 수 최소 100명, 범행 횟수 500회 이상,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 수백 명. 하지만 신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89년 3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외 언론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가해자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동자 미야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만 늦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이었을 텐데 그랬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때만 이런 기회가 있잖아요. 오구라는 유족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코와 놀아줬을 뿐입니다. 와타나베는 그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소년들은 모두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방관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90년 7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야노 징역 20년, 오구라 장기 10년, 단기 5년, 미나토 장기 9년, 단기 5년, 와타나베 장기 7년, 단기 5년. 40일간의 끔찍한 범죄. 그 대가는 채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는 분노했습니다.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야노는 2009년 출소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불기소되었습니다. 현재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구라는 1999년 출소했습니다. IT 업계에 취직했으나 정체가 밝혀져 퇴사했습니다. 2004년 다시 강금상에 사건을 일으켜 복역했습니다. 2009년 재출소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오구라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준코의 무덤을 찾아가 파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아들과 내 인생을 망친 것은 준코 때문이라며 분노했다고 합니다. 미나토는 2001년 출소 후 무에타이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루마니아 여성과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밝혀져 매 경기마다 야유를 받았습니다. 2018년 이웃 주민 폭행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와타나베는 1996년 출소했습니다. 비교적 조용히 생활했으나 2018년 역시 폭력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준코의 유족은 사건 이후 언론의 과도한 관심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피해자의 실명을 보도하면서 유족들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준코의 무덤은 오구라의 어머니에 의해 훼손된 후 장소를 옮겼고 현재까지 그 위치는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는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언론의 피해자 실명 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여전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았습니다. 방관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6년이 지났습니다. 가해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준코의 유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방관은 공범인가? 수백 명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미나토의 부모는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소음을 들었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신고했다면 준코는 살 수 있었을까요? 둘째, 미성년자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40일간의 끔찍한 범죄. 그 대가는 채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도 관대하게 처벌해야 하는가? 셋째, 피해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준코의 실명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인가? 준코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40일 동안 수백 번. 준코는 이 질문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코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현재 준코가 살아 있었다면 53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평범한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1989년 1월 4일 미나토의 집 2층 방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신고할 용기가 있을까요? 침묵의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준코의 40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방관은 공범입니다. 침묵은 범죄입니다. 무관심은 살인입니다. 우리 각자가 준코를 구할 수 있었던 수백 명 중 한 명입니다. 다음번에는 침묵하지 맙시다. 다음번에는 외면하지 맙시다. 다음번에는 신고할 용기를 가집시다. 그것이 준코에게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주파수를 고정해 주세요.